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메리카의 국유화 논란에 다우지수가 100.28포인트 하락한 7,365.6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6.2%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이 금융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과도한 보너스를 제한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공동펀드를 1,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자간 통화스와프 형식도 다자간 협의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 환투기 세력이 발견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9억 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 추세대로라면 월간 25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올 상반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금융회사와 공기업들이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거나 그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였죠.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6곳의 은행 가운데 상반기에 정규직 사원 공채 계획을 세운 것은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단 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증권사와 카드사 역시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서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요. 올해는 공무원 채용 역시 전년 대비해서 한 25% 가까이 축소된 규모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가 거세게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첫 주 시장인 월요일 아주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무척이나 불안한 모습입니다. 동유럽발 금융위기에다 은행 국유화 우려감마저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금융위기 공포가 다시 월가를 지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국유화 논란으로 하루 종일 급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0.28포인트 1.34% 하락한 7,365.67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전날 6년 만에 7,500선이 무너진 후 다시 7,300선대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11%, 1.14% 내렸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6.2%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6% 이상 떨어진 셈인데요. 인터넷 경제 전문지인 마켓워치는 월스트리트가 또다시 피로 얼룩진 한 주를 보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악재가 워낙 많아서 참 만만치 않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개장 초반 단기적으로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국유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크리스 도드 미 상원 은행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들 은행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주식이 깡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직결됐기 때문인데요. 유럽과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 소식이 겹쳐지면서 다우지수는 한때 215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주가가 22.6% 하락한 주당 1.95달러로 마감해 18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때 25%까지 빠지다가 반등해 3.6%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백악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민간 금융 시스템이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다며 은행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파장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금융 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은행 국유화 가능성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90년대 스웨덴식의 국영화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스웨덴은 90년대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부실 은행을 국영화, 부실 자산을 털어낸 다음 민영화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은행의 부실화로 국유화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미국 정부가 회생 여부와 관련해 심사를 벌이고 있는 GM 주가도 11.5%나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화요일인 24일 오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밝힐 것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서명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 자동차, 모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투입 현황 등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조 3천억 달러로 전망되는 연방 재정 적자 규모를 오는 200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날에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도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통화신용정책과 경제 상황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내놓고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도 잇따라 발표됩니다. 주택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1월 기존 주택 판매 실적과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25일, 26일 잇따라 나오고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도 26일 발표됩니다.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줄 지역별 제조업 지수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도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6일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S&P 500 기업 중 51개사가 실적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전략부의 남인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41.15포인트 내린 1065.9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53포인트 내린 367.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양시장 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투자주초별로 보게 되면은 개인이 3,436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이었지만 기관이 217억, 외국인이 3,588억이나 매도하면서 시장은 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에도 3천억이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 2천억대 한 중반 정도, 그리고 금요일은 역시 3,500억이 넘는 대량의 순매도를 보였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주체별 이제 그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들의 매수와 매도가 집중되는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전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세의 모습을 띄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테마나 또 업종들은 약간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황사 관련주인데요. 올해 첫 황사 주입으로 21일까지 황사가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선별 강세가 있었습니다.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65% 상승을 했고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4억 정도 매수가 몰리면서 한 1.1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이 있었는데요. 재상장의 첫날 이후 초강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면서 외국인이 약 한 35억 정도 매수가 몰리면서 죄송합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7억 정도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한 12%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네.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통화옵션 등 파생상품 손실과 달러 조달 유동성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44%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신한지주는 약 5.158% 하락, 우리금융, KB금융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6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스라엘 선주로부터 그 1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발주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모비 소식도 들리면서 약 한 10.20%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관이 약 한 347억 정도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신규 그 발주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하면서 기관들이 순매수세를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등 조선 관련주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것들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의 순매도 부분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집중돼 있었습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NHN,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인, 유한양행, 웅진코웨이 등등에서 강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 금융 쪽에서는 그 신한지주 쪽에서 매도의 모습을,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등 그 IT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특징적인 또 종목들에 관해서 또 짚어봤고요. 금요일 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봐야겠고요. 그 장 흐름의 뒤에 놓인 배경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그 다우지수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CDS, 즉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한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프로그램 매물 추이를 내놓으면서 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전업종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 운수장비, 증권, 기계업종 등이 5% 이상 그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중국의 증시가 좀 그 우리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은 그 본토인 상하이 선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이후에 이틀간 반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하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견인 기대감을 좀 무산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로 인해서 그 부실 여신의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순이익이 그 크게 좀 잠식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팽배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 5일 연속 그 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관해서 좀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수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 외국인 순매도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주들로 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예. 철강 대표주 포스코, 그리고 삼성전자나 요즘 또 실적이 좋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LG전자도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순매도세 상위 5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너무 그 주력 업종들에게 물론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업황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업종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순매도가 집중된다는 것은 좀 뭐 셀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거든요. 예.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장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외국인이 계속 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 환율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투자들의 관심이 환율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2월 10일 이후에 계속 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외국인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그 금융 관련 이슈에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동유럽발 금융위기라든지 이걸 환율 같은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외평채 가상금리가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지금 그 흐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또 지금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09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17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그 3월 위기설의 약간 중심에 있었던 그 2, 3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차입금 이 104억 달러였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큰 외환보유고를 아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나 지금 현재 그 외평채 가상금리 등등으로 유추해 봤을 때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 지금 기대는 한 1,55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상승을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마감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환율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를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장이 지난주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천선의 지지 여부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천선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에 대해서, 매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GM과 크라이슬러 등의 구조조정 및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마감하고 매수로 전환하는 데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이제 좀 유입될 것이다. 지난주 큰 하락에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환율이 1,550선 정도가 이루고 코스피가 한 1,000포인트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실질적으로 716포인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저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외 지급 결제 능력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보유고가 아직까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외화 차입금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한 1,550선 이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요. 또 동유럽 국가들 시장 위기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에서 동유럽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 1~2% 정도 더 추가 성장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최근에 주요 지표인 CDS, 즉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프리미엄을 살펴보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이후에 동유럽의 마켓에서는 계속해서 CDS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CDS 프리미엄이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시장 간의 어떤 정도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금주 주초에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겠지만은 천선 부근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되면서 크게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등하게 된다면은 상단은 한 1,150 정도의 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하게 됐을 때 업종별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의료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업종들이 대부분 다 EPS 12개월치 전망을 봤을 때는 좀 약화적인 좀 떨어질 것이다 보이는데, 유일하게 의료제약업종은 조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서 좀 주목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계속 기대되는 그린에너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SOC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 기계 및 산업재 등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까지 쭉 이어서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은 어떤 것들을 들고 계십니까? 예. 한 5가지 정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망업종인 의료, 그린에너지, 기계, 산업재 등등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5가지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트 맥주, 상신 브레이크, 인탑스, CJ, PSK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하이트 맥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인 맥주입니다. 맥주 생산업체 중에서는 MS가 58.3%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메가 및 전분 가격이 환율 고려를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하락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작년 사상 최대 맥주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들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97만 상자를 수출해서 전년 대비 한 88%의 신장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NP 파리바 등등 목표가를 하락한 외국계 기업들의 리포트도 있었지만은 지금 오는 17, 18일 정도에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인식 기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난주의 종가 부근인 약 한 13만 3,500원 수준, 한 13만 원에서 13만 3천 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한 61선에 저항이 기대되고 있는 16만 원 정도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하단에
뭐 지지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오는 선에서 반등할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12만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하이트 맥주가 국내 유일의 그 종합 주류 회사임에는 분명한데 이제 롯데가 이제 뭐 두산 주류 비즈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한번 맞붙게 되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주가를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그 전망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롯데가 나서게 되면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트 맥주에는 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맥주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여성들의 음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가 도주, 그 도주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맥주에 대한 그 소비 패턴 자체가 많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경기가 많이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그 맥주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좀 몰릴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 여성 그 음주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나치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겠죠. 자, 다음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브레이크 마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 증가가 전반적인 그 매출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3.6% 증가한 1,133.9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네. 지금 원가 절감의 그 기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8.2% 증가한 77.9억 정도 달성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5% 정도 달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높은 그런 그 기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어서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외국인이 6일 정도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엔 그 지난주 122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한 12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21선이 있는 1400원 정도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전월의 저점인 한 1050원 정도로 잡아왔고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상신 브레이크 마찰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에 관한 그런 추천 말씀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의 남인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동시 호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라서 오늘 장 출발 상황, 한 주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적지 않은 하락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3.07%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88%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4.75%가 하락하고 있는 KB금융을 놓고 봤을 때 자, 오늘 장에 있어서 금융주의 하락세도 상당히 만만치 않겠구나. 신한지주 역시 마이너스 3.49%이고요. 자, 그 밖에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환은행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등등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등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마이너스 1.96%이고요. 삼성 SDI도 마이너스 1.77%로 그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두산인프라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플러스 1.16% 상승하면서 이제 13,000원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모직과 고려아양 같은 탄탄한 종목들만이 지금 소폭의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론이 플러스 2%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군에 어떤 자리를 탄탄히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태움과 SK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가 1% 중후반의 하락세로 장을 출발할 듯이 보입니다. 서울반도체 다시 플러스 6%대로 다시 상승세에 시동을 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힘을 얻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소디프 신소재 마이너스 2% 조금 못 미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평사는 플러스 1.87, 태광 마이너스 1.64, 성광밴드 마이너스 1.32% 하락, 현진소재 마이너스 3%, 그 밖에 포스데이터와 인터파크가 마이너스 1.7%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마이너스 5.1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동국산업 그리고 LNF 등등 이런 종목들만이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스닥의 강세는 오늘 시장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장의 움직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3%, 포스코 마이너스 1.54, SK텔레콤 플러스 0.26, 한국전력 마이너스 1.08,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65%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폭도 만만치 않게 큰 종목들이 꽤나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3%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도 마이너스 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하락폭도 동시효과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듯이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 비슷한데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0.67%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여전히 6%대 초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CJ인터넷, 다음, 그리고 동국산업과 LNF 등등이 상승하고 있고요. 테라리소스, 마이스코, 유진기업, 그리고 청담러닝과 크리스탈 4%, 우리 EPI의 2%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에 2.27% 상승을 하고 있는 버무이엔지와 특수건설도 상승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시 초가였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자동차 빅3에 대한 부담감 확대와 동유럽발 디폴트 리스크 확대, 그리고 전주말에는 미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과도한 우려의 접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또 어떠한 것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 투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96% 하락한 1055.73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30% 하락한 365.99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중대형주의 하락세가 암만 해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철강 및 금속이나 의료 정밀, 그리고 은행, 증권 등,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등이 하락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 박스권의 틀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까지 이슈 확인과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적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진통을 큰 흐름으로 접근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달러 강세와 금융 부실의 처리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위기감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을 점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가격권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의 연속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암만 해도 경기에 민감한 IT나 운수 장비 업종 등의 변동성이 추가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변동성이 정점을 히트하는 것은 대응 관점의 시각으로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다만 이에 대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트레이딩 시각으로 재차 확대된 가격 메리트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장이 우려와 달리 이달 무역수지 흑자가 2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수지 개선을 외환시장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지 소로스는 현 경제 위기는 지난 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뿌리를 두며 이는 자유시장 모델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세계 경기 후퇴가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남 부동산 매수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 조사에 따르면 급매물이 소진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며 지난 1월에 비해 매수 문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업부조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1년 실업은 연간 3,700만 원의 임금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평생 손실은 2억 8천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이 사실상 실종되는 등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한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6개 은행 가운데 14곳은 상반기에 정규직 사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거나 채용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공무원 채용도 지난해보다 25% 줄어들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외화 후순위채를 잇따라 조기 상환키로 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잇따라 외화 후순위 채권 조기 상환에 나서는 것은 우리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신용 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작용을 우려했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들이 신입행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기존 임직원들의 월급을 반납해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인턴에게는 사실상 맡길 일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참여 확대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로 급등을 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환율이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환율의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에 또다시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먼저 그동안 좀 리먼스타 이후에 좀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먼 브라더스가 9월 15일이죠.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색됐죠. 그래서 달러를 빌려준 사람이 없고 달러를 다 전부 회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달러가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마침 그때 우리나라 이제 수출도 굉장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팔아서 하는 게 우리도 적자가 났고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오면서 완전히 그 달러의 어떤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만 많았고, 그리고 달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사실상 그 잠재적인 기조는 계속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어떤 잠재적인 불안이 가라앉았던 것은 10월 달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통화 수합,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주고 300억 달러를 꼬우는, 300억 달러를 교환하는 한미 통화 수합 협정이 체결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극적인 협정이 체결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적어도 300억 달러는 갑자기 우리가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식,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나름대로 좀 한풀 꺾이는 건 아니냐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수면 위로 가라앉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한 악재만 터지면 다시 또 환율 불안으로 번지는 그런 이제 장세인데요. 그 동유럽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유럽 국가들,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때 빌렸던 외채를 갖다 갚지 못하면서 국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렇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처럼 다시 어떤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국가 부도, 국가가 돈을 못 갚는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기에 투기 매수 세력이 이거 환율이 또 올라가겠다면서 그 투기 매수세까지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역외 선물한 시장이라는데 거기에 투기 매수까지 가하면서 급격하게 다시 환율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역에 선물한 거래라는 말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 이것이 우리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시스템도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역에 선물한 거래라는 표현은 이제 신문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NDF라고 표현합니다. 네. Non-Deliverable Forward인데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Non-Deliverable, 실제 만기일에 거래가 어떤 인도되지 않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물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역에 선물한 거래라고 하는데요. 선물환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체가 한 100억 달러의 10억 달러의 채 배를 이제 계약을 맺으면요. 그 돈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 1년, 2년, 많게는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선물 환율을 앞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선물 원 달러 환율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적게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적게 받기도 싫고 많게 받기도 싫다. 3년 후에 내가 1달러에 300원에 받겠다라고 미리 계약 시점에서 환율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걸 선물한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 그럼 3년 뒤에 1달러에 1,300원 주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3년 뒤에 1,300원을 받으면 되고 1,300원을 주고 1달러를 주고 1,300원을 받으면 되는데요. 실제 이러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액 결제에서 1,300원에 거래했는데 1,400원 했다. 그럼 100원만 결제하면 되죠. 이런 차액 결제 선물한 거래. 즉 이게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가세하게 되는데요. 그 투기 세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투자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해치 펀드라든지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들이 많겠는데요. 그런 환율이 올라갈 거다 예측하거나 실제 거래, 어떤 무역 거래나 서비스 거래 없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해서 배팅을 하는, 우리가 이제 뭐 주가지 선물도 배팅을 해서 그런 어떤 투기 세력이 있듯이 그런 투기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매수 세력들이 동유럽발 어떤 국가 부도 위기 하면서 이거 한국 시장 또 위험해지겠다 하니까 그냥 한번 사놓고 보자, 달러를 또 사놓고 보자라는 그런 매수세가 촉발됐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현물 시장, 실제 서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된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하면 달러를 다려서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주식 투자에서 빠져나갈 땐 또 달러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위험 해지를 그 역외 시장에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과 싱가포르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꼬리들이 오히려 현물화 시장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이 서울 외환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적고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이 투기 세력들이 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하는 환율들이 간밤에 이루어진 일들이 다시 아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좀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역에 선물한 거래 시장의 어떤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물론 이제 한번 설명 듣고는 이제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게 잘 찾아봐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지금 환율의 움직임을 또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여타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먼저 좀 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해도 많이 떨어졌지만 올 들어서 우리나라의 환율 하락분을 보면요. 한국이 16.42%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일본은 3%에 그쳐 3.6% 하락에 그쳤고요. 중국은 0.14% 거의 변동이 없었군요. 다른 나라들도 뭐 거의 좀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 단적으로 말해서 오픈 스몰 이코노미라고 그럽니다.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요. 자본 시장도 완전히 개방했어요. 주식 채권 시장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채권 시장에도 이제 지난해부터 특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 의존도가 강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야지 나라가 잘 되고, 수출을 잘 못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가 좀 나름대로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작고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오픈 스몰 이코노미라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해서 달러가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수출이 잘 되고 해서 좋지만, 이게 반대로 세계 경기가 이제 하락을 하고 할 때는 반대로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묻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려면은
원화로 투자돼 있던 것들 다시 달러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매수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는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 값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군요. 원화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그런 현상이 특히 이 소규모 개방정에서 급격히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러냐? 다른 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거의 0% 금리거든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 너무 금리가 되니까 이 일본 돈으로 예금해서는 이 금리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좀 금리가 많은 곳, 뭐 한국도 될 수 있고요. 한국은 뭐 5, 6% 적죠. 미국도 사실은 지금은 제로금리지만 그전에는 한 3, 4%, 5%까지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빠져나가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른 나라 고금리의 다른 통화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런 돈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돈이 이제 미국도 금리가 낮아지고 한국도 낮아지고 다 낮아지니까 다시 어차피 뭐 똑같은 거 엔화로 다시 바꿔서 엔화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달러로 나갔던 돈이 엔화로 바꿔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엔화 가치는 더 올라갔거든요. 반대로 이제 그 또 다른 나라는 또 얘가 다른데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같은 나라는 외환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관리 변동합니다. 일정한 밴드포가에서 정부가 더 이상 환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진짜 마구 움직여요. 주가가 갑자기 널찍게 하듯이 외환 시장도 뭐 하루에 50원, 뭐 100원씩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개방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네들 나라들은 정부가 외환 시장도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변동제로 가고 있고 나름대로 또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외국 시장에 많이 개방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떤 그 외환 시장의 취약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덜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어떤 변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환율 급등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달러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보다 상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 값을 볼 때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는 생산이 덜 됐고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수요 세력이 많으면 사과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도 달러화에 대비 달러나 엔화 대비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원화값이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떨어질 거고 네. 원화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값이 떨어질 거고 그런데 지금 원화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고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만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달러를 사고 싶냐? 먼저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 달러 값이 금리가 싸고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굉장히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싼 저금리에 그 달러를 빌려다가 뭐 기업들 시설 투자 자금도 썼고 아니면은 뭐 대출도 해줬고 뭐 우리도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엔화 값이 또 달러 값이 쌀 때 달러를 빌려다가 원화로 바꿔서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싼 금리 빌려다가 우리나라는 당대로 높은 금리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차익도 생기면서 또 대출도 많이 그러다 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러를 꼬았는데 외국계 은행도 또 꼬았는데 외국계는 이제 우리 달러 갚아라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3개월, 1개월 단위로 빌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난해 10월에 채권은행 돈 갚아라, 달러 돈 갚아라 하면서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은행이 갚은 돈만 한 44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거의 뭐 50조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 은행들은 달러 돈 갚아야 되니까 달러를 또 여기서 사야 되니까 은행들은 달러 사야 되니까 그 은행들이 이제 주요 달러 매수 세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지난해 1월 달에 33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뭐죠? 달러를 사서 달러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입이 더 많고 수입은 더 많은데 수출은 덜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건이나 서비스에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오는 돈보다 달러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거기서 또 달러 적자가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주식 투자 채권들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주식 투자 팔고 나가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원화로 팔아서 원화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팔아서 원화를 받으면 그 달러를 바꿔요. 또 달러를 사야 되죠. 그래서 채권도 또 팔 수 있으면 외국인 우리나라 채권 팔아서 또 달러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 많으니까 계속 원화값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출이 좀 잘 어느 정도 돼서 우리나라가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에서 많이 달러가 들어와야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진정돼서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그런 사례가 좀 덜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호전되지 않는 한 달러 매수 세력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환율 시장이 지금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당국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당국은 조금씩 이제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0원대까지 이제 오르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윤중원 장관이 이 환투기 세력, 이 환의 급격한 변동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개입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외환 보유액이 한 2천억 달러 되는데요. 하루 거래량이 지금 한 40억 달러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략적인 거 없이 이제 외환 보유액을 썼다가는 금방 하루에도 30억 달러 거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개입할 때는 막 한 30-40달러 개입하면 이렇게 한 열흘 이렇게 개입하면 300-400달러 웅청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당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기술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급적 외환 보유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적은 실탄을 쓰고도 외환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통화 수합 자금으로 300억 달러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환율이 너무 갑자기 오를 때는 조금씩 또 개입해서 좀 낮추고 이렇게 이제 미세 조정을 이제 하루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를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300억 달러, 한미 통화 수합으로 꼬은 자금 중에서 300억 달러 중에 이미 16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 어떤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 작업을 썼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워낙 이 국내에 이제 아까 말한 요인으로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끄집어내서 이미 130억 달러를 썼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면 은행에 달러 수합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해서 A은행은 몇 억 달러 써내고, B은행 몇 억 달러, 개별 은행마다 이제 어떤 한도를 줘갖고요. 금리를 좀 높게 부는 사람을 꿔줍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1개월 후에 달러를 꿔주고 원화를 받고, 또 3개월 후에는 또 받았던 원화를 은행에 주고, 또 은행부터 달러를 받는, 이러면서 달러 수합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130억 달러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400억 달러 푸른 상황인데요. 이게 1,500원대를 가니까 아마 미세 조정이든지 아마 여기서 더 급등하면은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아마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관심사, 환율이 안정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힘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점에서 환율의 안정세를 취할 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특정월에, 예를 들어서 뭐 5월이나 6월에 환율은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딱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건 뭐 점쟁이 수준이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단지 아까 말했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수출이거든요, 수출. 네. 그래서 수출이 과연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이냐. 결국 그러려면 글로벌 경기,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국내 경기가 좋아져야지 그쪽에서 구매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쪽 소비자들이. 그래서 수출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이냐가 어떤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어떤 달러 어떤 회수 움직임, 외국계 은행들 달러 회수 움직임이 언제쯤 진정될 것이냐. 그 두 가지 변수. 금융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취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세계 경기가 안정세로 변하면서 수출이 잘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안정될 것이냐. 그래서 상반기쯤 바닥을 하고 하반기쯤 가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출 경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취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환율이 다시 좀 안정되는 시점이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이르면 전문가들은 뭐 상반기 내에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워낙 좀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는 이만큼 좀 안정세를 빨리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병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의 그 출발 상황은 보다 더 중요할 텐데요. 양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34%가 하락한 1062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0선까지는 여유가 많이 있으니만큼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1100선 탈환 쪽의 의미를 한번 둬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도 0.37%가 상승을 했습니다. 368포인트로 다시금 400포인트 라인에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애써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40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1,506원 40전으로 1,500원세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